수조원대 자산가인 한 재벌 총수에게 낯선 국제번호로 전화가 걸려온다. 아빠, 저 좀 데리러 와주시면 안 돼요? 자신에게 아이가 없다고 생각하며 처음에는 장난 전화로 치부하려던 그는 전화기 너머 소년이 다음에 내뱉는 말에 충격으로 얼어붙는다. 강민준 회장은 서울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오는 고층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그 자신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힘과 성공을 과시했다. 광택나는 유리 책상, 고급 가죽 안락의자, 도시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통유리 창까지 모든 것이 범접할 수 없음을 외치고 있었다. 민주는 시계를 힐끗 보았다. 거의 밤 9시였지만 시간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일은 그의 성역이었고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간관계로부터의 피난처였다. 사람들은 부담이고 방해물이며 때로는 배신이었다. 반면 사업은 깔끔했다. 수익, 계약, 인수합병. 그것들은 그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상념을 깨뜨렸다. 낯선 번호였다. 국제 전화인 듯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마 텔레마케터거나 시간대 개념 없는 해외 파트너일 것이다. 그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길 기다렸지만 무언가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 호기심의 잔재일까? 아니면 그냥 응답 없는 전화를 싫어하는 그의 성격 탓일까?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고 인내심은 이미 바닥나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전화를 끊을까 고민할 만큼 긴 시간이었다. 그때 부드럽고 망설이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안녕하세요, 아빠.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잘못 걸린 전화가 분명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있었다면 알았을 것이다. 당연히. 저 좀 데리러 와주시면 안 돼요? 소년의 목소리는 희망과 피로가 뒤섞여 갈라졌다.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속은 불편하게 뒤틀렸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민준 회장님이시잖아요. 소년이 말을 가로막았다. 민준이 전화를 끊을까 봐 두려운 듯 말이 빠르게 쏟아져 나왔다. 제 아빠시잖아요.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민준은 숨을 멈췄다. 그의 이름. 이 아이가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알지? 그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며 그럴듯한 설명을 찾았다. 사기, 우연. 하지만 아니었다. 소년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지하고 절박했다. 내 이름이 뭐지? 민준이 의도보다 날카롭게 물었다. 이하준이에요. 소년이 대답했다. 저희 엄마 이름은 김수연이었어요. 회장님. 그는 다음 말이 무거운 듯 망설였다. 엄마를 아셨잖아요. 그 이름은 민준의 복부를 강타했다. 김수연. 그는 수년간 그녀를 생각하지 않았었다.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철저히 구획된 삶 속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에게 위험할 정도로 취약한 감정을 느끼게 했던 여자와의 열정적인 만남. 하지만 그들은 깔끔하게 끝냈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갑자기 밀려드는 감정의 홍수를 처리하려 애쓰는 동안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모습은 차갑고 단호했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지금 나에게 전화하는 거지? 엄마가. 하준의 목소리가 다시 부드럽게 갈라졌다.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에 걸리셨는데 저희는 돈이 부족했어요. 엄마가 제가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아빠가 도와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달리 전화할 사람이 없었어요. 민준의 목구멍이 조여왔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소년의 말은 날 것이었고 그의 고통은 명백했다. 잠시 동안 민준은 이것이 모두 정교한 사기일 가능성, 아니 개연성을 고려했다. 하지만 하준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 두려움과 용기가 뒤섞인 떨림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웠다. 너 지금 어디야? 민준이 물었다.
그의 말이 의도보다 거칠게 나왔다. 호치민에 있어요. 하준이 대답했다. 베트남에요.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었는데 더 이상 오래 있을 수 없다고 해요. 민주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좌절감을 느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에게 아들은 없었다. 있을 리가 없었다. 알았을 것이다. 수연이 그에게 말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을까? 얘야, 잘 들어. 민준이 딱딱하게 말했다. 내가 무슨 장난을 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장난 아니에요. 하준이 목소리를 높이며 그를 막았다. 저도 전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엄마는 아빠가 절 원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제가 존재하지 않는 척할 거라고 하셨지만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한텐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민준 자신도 몰랐던 신경을 건드렸다. 잠시 동안 전화 양쪽에는 침묵이 흘렀고 하준의 외침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감돌았다. 민준은 천천히 침착하게 숨을 쉬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그는 이제 더 조용하고 거의 망설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한테 사진이 있었어요. 하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아빠 사진요. 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이요. 엄마 침대 및 상자에 보관하셨어요. 어렸을 때 저한테 아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전화해야 할 줄은 몰랐어요. 필요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민준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의 마음속에 수연의 따뜻한 미소, 그녀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를 인간답게 느끼게 해준 몇 안 되는 방식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의 조용한 강인함, 그에게 어떤 것도 의지하려 하지 않았던 모습을 기억했다. 그녀는 항상 스스로 서겠다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없었다. 민준이 말을 시작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다. 너무 벅차고,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불가능했다. 제발요. 하준이 다시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만약 아빠가 아니라면 죄송해요. 하지만 만약 맞다면 아빠가 필요해요. 딱 한 번만요. 그 후 전화는 하준의 희미한 숨소리 외에는 조용해졌다. 민주는 도시의 시선을 고정한 채 서 있었다. 그의 마음은 상충하는 생각과 감정의 폭풍이었다. 내가 다시 전화할게. 그는 마침내 거에 속삭이듯 말했다. 하준이 대답하기 전에 그는 전화를 끊었다. 대화의 무게가 납덩이처럼 그를 덮쳤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민주는 펜트하우스의 정적 속에 앉아 마치 다시 살아날 것처럼 책상 위에 세련된 전화기를 응시했다. 소년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며 그의 피부 밑을 파고든 말들을 되풀이했다. 엄마가 제가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아빠가 도와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의 손이 잠시 전화기 위를 맴돌다가 그는 그것을 집어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비서, 번호 추적 좀 부탁해요. 그는 하준이 전화했던 번호를 딱딱하게 읊었다. 박 비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 그것이 민준이 그녀를 신뢰하는 이유였다. 그녀는 효율적이고 충성스러웠으며 그가 허락하는 가장 가까운 신복이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이마를 문질렀다. 그의 마음은 상충하는 생각들로 전쟁터였다. 논리는 이것이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사기, 우연의 일치. 하지만 그의 다른 부분, 더 조용하고 달갑지 않은 부분이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속삭였다. 소녀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이름, 수연의 이름, 심지어 그들이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 김수연. 그녀의 얼굴이 불현듯 떠올랐다. 젓갈색 머리카락이 빛을 받아 반짝이는 방식, 늘 슬픔의 흔적을 담고 있는 듯했던 그녀의 빠른 미소. 그는 거의 11년 전 베트남 출장 중에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그가 참석한 컨퍼런스에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었고 그들은 즉시 서로에게 끌렸다. 민주는 그녀의 따뜻함, 재치,
그리고 그의 부와 권력에 전혀 감명받지 않는 듯한 태도에 매료되었다. 처음으로 그는 강민준, 수조 원대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수연에게 그는 단지 한 남자, 결함 많은 남자일 뿐이었다. 그들은 몇 주간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지만 출장이 끝나자 그들의 관계도 끝났다. 수연은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았고 민주는 어떤 영속적인 것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세계로 돌아갔다. 그는 그 후 몇 년간 가끔 그녀를 생각했지만 바쁜 삶과 제국을 확장하려는 끊임없는 추진력은 그런 성찰을 위한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몇 년 후 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소년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 생각은 그가 밀어내려고 애쓰는 동안에도 그를 괴롭혔다. 민주는 논리의 사람이었다. 감상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실, 숫자, 결과로 거래했지 낯선 사람이 지어낸 허황된 이야기로 거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연은 그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유일한 여자였다. 그의 전화가 울리며 현재로 돌아왔다. 박 비서였다. 그 번호는 호치민의 한 보호시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합법적인 곳입니다. 그곳 직원과 통화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이하준이고 몇 달 동안 그곳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암이었다고 합니다. 민준의 속이 뒤틀렸다. 확인은 망치 타격처럼 느껴졌고 그가 매달렸던 불신의 야른 장벽을 산산조각 냈다. 고마워요. 그는 박 비서가 추가 질문을 하기 전에 퉁명스럽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한동안 그는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수연의 기억이 생생하고 달갑지 않게 그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도전하고 그의 오만함을 지적했던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이 양립할 수 없다는 그녀의 주장을 기억했다. 물론 그녀가 옳았다. 민주는 분기별 수익과 이사회 승리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상상하기에는 너무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이런 것을 그에게 숨겼을까? 그녀답지 않아 보였다. 수연은 진실이 불편할 때조차 항상 정직했다. 만약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분명 그에게 말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을까? 민주는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려 했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말이 안 됐다. 그럴 수 없었다. 그럼에도 소년의 목소리, 그의 절박함이 민준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다. 그는 답이 필요했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민준은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을 서성였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지난 1시간 동안 하준의 이야기에 신빙성을 부여할 만한 어떤 것, 어떤 신호, 어떤 단서라도 찾기 위해 기억을 샅샅이 뒤졌다.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수연에게로, 그가 호치민을 떠나기 전 마지막 대화로 되돌아갔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배어 있었다. 당신은 당신의 세계가 있고 나는 내 세계가 있어요. 이걸 더 어렵게 만들지 말아요. 그때 민주는 그녀의 강인함, 미래가 없는 관계에 매달리지 않는 그녀의 거절에 감탄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의 독립심이 그녀가 필요할 때 연락하는 것을 막았는지 궁금했다. 그는 술을 한 잔 따랐다. 호박색 액체가 잔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것을 바라보았다. 우주의 지배자, 강민준이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그는 쓴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터무니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합리화하려 해도 의심의 씨앗은 뿌리를 내렸다. 이틀 후, 민주는 사무실에 앉아 사설 탐정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세부 사항은 희박했지만 치명적이었다. 김수연, 사망, 38세. 생존 자녀 1명. 이하준, 10세. 탐정은 보호시설 밖에서 찍은 소년의 사진을 포함했다. 민주는 사진을 응시하며 가슴이 조여왔다. 소년은 말랐고 옷은 낡고 약간 컸지만 그의 눈은 놀랍도록 낯익었다. 민준이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는 것과 같은 날카로운 강렬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죄책감인지 아니면 책임감의 희미한 동요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무언가의 통증을 느꼈다. 사진 속 소녀는 더 이상 전화기 너머의 이름이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실제했다. 민주는 보고서에 무게에 짓눌린 채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는 확실성에 의존하고 모든 사실을 가지고 계산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논리를 거스르고 있었다. 협상할 거래나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하고 개인적이며 그에게 완전히 낯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보고서를 덮으며 결정을 내렸다. 하준을 만났을 때 무엇을 발견할지는 몰랐다. 하지만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민주는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하준의 사진은 여전히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의 마음은 질문, 의심, 그리고 희미하지만 끈질긴 책임감의 줄다리기로 요동쳤다. 그는 평생 동안 감정을 고획화하며 야망이라는 뚫을 수 없는 벽 뒤에 봉인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소년을 응시하며 그 벽들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휴대폰의 희미한 진동이 침묵을 깼다. 그는 화면을 힐끗 보았다. 같은 번호였다. 잠시 동안 그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길까 고민했다. 하지만 무언가, 호기심, 죄책감, 혹은 아주 희미한 의무감 같은 것이 그를 응답하게 만들었다. 그는 전화기를 귀에 댔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화기 너머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예요. 하준이. 민주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을 하지 않았고, 하준은 그의 침묵을 계속할 초대장으로 받아들인 듯했다. 안 받으실 줄 알았어요. 하준이 인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뒤에는 무게감이, 아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성숙함이 있었다. 저는 그냥 달리 전화할 사람이 없어서요. 민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나에게 전화하면 안 돼. 그는 단호하지만 불친절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는 말을 멈췄다. 목구멍에서 말이 걸렸다.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하준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흔들림 없었다. 맞아요.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아빠에 대해서요. 엄마의 재미없는 농담에 어떻게 웃으셨는지, 그리고 항상 그 비싼 향수 냄새가 났었다고.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 기억은 화물 열차처럼 그를 덮쳤다. 수연은 그의 향수에 대해 끝없이 놀렸었다. 이미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협하는 남자에게 불필요한 갑옷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그것을 그들 사이의 농담으로 삼아 자신에게 조금 뿌리고는 이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선언했었다. 아주 작은 디테일이었지만 그것은 오직 그녀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목소리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힘들게 침을 삼켰다. 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네, 하준이 말했다. 가끔 아빠 얘기를 하셨어요. 주로 제가 아빠에 대해 물어볼 때요. 똑똑하고 친절하지만 정말 바쁘시다고 하셨어요. 크고 중요한 삶을 살고 있어서 저를 위한 시간은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민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프게 찔렀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하준은 망설였다. 나쁜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는 재빨리 말했다. 항상 아빠에 대해 좋은 말씀만 하셨어요. 왜 곁에 안 계신지는 말씀 안 해주셨지만 제가 속상해할까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런 분이셨어요. 민주는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눈 뒤쪽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다. 이건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현실적이었다. 왜 지금 나에게 전화하는 거니, 하준아? 그는 이전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준이 간단하게 말했다. 엄마 돌아가신 후에 엄마 친구분들 댁에 머물려고 했지만 저를 계속 데리고 계실 수 없었어요. 이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데 더 이상 오래 있을 수 없다고 해요. 자리가 부족하대요. 민준의 목구멍이 조여왔다. 얼마나 혼자 있었니?
9월부터요. 하준이 대답했다. 엄마는 여름에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학교가 시작할 때쯤엔 더 이상 일하실 수 없었어요. 저희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그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을 멈췄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는 항상 용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지만 힘들어요. 민주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하준의 말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소년의 목소리에서 피로감, 필사적으로 숨기려 애쓰는 조용한 절망감을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조작이나 속임수에서 오는 절망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날 것이었고 꾸밈 없었으며 고통스럽게 현실적이었다. 보호시설은 어때? 민준이 물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친절해요. 하준이 말했다. 하지만 집은 아니에요. 시끄럽고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어떤 밤에는 침대가 다 차서 바닥에서 자야 해요. 저는 혹시 아빠가 제 아빠라면 저를 데리러 와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니면 적어도 저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고요. 민주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은 예상보다 깊이 배었다. 그는 수년간 벽을 쌓아왔고 감정적으로 아무것도 그를 건드릴 수 없는 삶을 신중하게 관리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 벽들은 10살짜리 소년의 조용한 간청의 무게 아래 종이처럼 얇게 느껴졌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준아. 그가 불안정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내가 내 아버지인지 모르겠어. 맞아요. 하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알아요. 느낄 수 있어요. 민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적들로 가득 찬 이사회를 상대했고 치열한 협상을 헤쳐나갔으며 웬만한 사람들은 부러뜨릴 도전을 정복했다. 하지만 이 소녀는 그를 완전히 그의 영역 밖으로 몰아넣었다. 나에게 원하는 게 뭐지? 그는 마침내 의도보다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민주는 하준이 대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거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목소리로 소년이 말했다.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그 말은 무겁고 가차없이 공중에 떠 있었다. 민주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수년간 완벽하게 만들어온 갑옷에 금이 가는 소리였다. 그는 수연을 생각했다. 그녀가 혼자서 하준을 키우는데 얼마나 큰 힘이 필요했을지, 그리고 하준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에게 전화를 걸 용기를 내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생각했다. 민주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의 결정은 내려졌다. 거기 있어, 그가 말했다.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정말요? 하준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피로 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터져 나왔다. 그래, 민준이 말했다. 그 말이 그의 혀에는 낯설게 느껴졌지만 곧 전화할게. 안전하게 있어. 네, 하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고 민주는 여전히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불확실하고 취약하며 고통스럽게 인간적인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다른 무언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목적의식. 민주는 서재에 앉아 있었다. 희미한 불빛이 방 안 가득 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의 전화기는 손대지 않은 스카치 잔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하준에게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도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몰랐다. 이제 소년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조용한 희망과 절망으로 가득 찬 그가 침묵시킬 수 없는 메아리였다. 그는 하준이 그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완전히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소년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성가신 확신을 떨쳐낼 수 없었다. 수연에 대한 세부 사항들, 그가 그녀를 묘사하는 방식, 그들의 짧았던 시간에 대한 단편들, 모든 것이 너무 잘 들어맞았다. 하지만 민주는 감정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그는 사실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는데 전문인 사설탐정 최 실장에게 전화했었다.
최 실장은 주저없이 일을 맡았고 이제 불과 이틀 만에 민준의 전화기가 메시지로 울렸다.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전화 주세요. 민준은 전화를 걸기 전에 망설였다. 그의 일부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다른 부분, 더 깊고 비겁한 부분은 문을 닫아두고 싶었다. 하지만 사진 속 하준의 얼굴, 마르고 지친 얼굴이 그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적어도 이만큼은 소년에게 빚지고 있었다. 최 실장은 첫 울림의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요청하신 건입니다. 말해봐요. 민준은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이 확인됩니다. 최 실장은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소년, 이하준은 10살입니다. 그의 어머니 김수연 씨는 3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그녀는 건강보험이 없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민준은 뒤로 기댔다. 최 실장의 말의 무게가 그를 덮쳤다. 그는 수연이 독립적이고 거의 결점에 가까울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연락하지 않고 그렇게 파괴적인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다. 하준이는 그녀가 사망한 이후로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 실장이 계속했다. 지역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지만 과밀 상태이고 기본적인 필수품 외에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는 아파트에서 쫓겨났고 한동안 길거리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민준은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죄책감이 그를 갉아먹었다. 어쩌면 그의 아이가 그런 고난을 견뎌냈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다. 아버지는요? 그가 물었다. 질문이 공허하게 느껴졌지만 어떤 공식 문서에도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최 실장이 말했다. 수연 씨는 하준이 출생증명서에 누구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몇 가지 개인 소지품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그녀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과 그녀가 하준이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요. 편지와 함께 상자에 보관했던 것 같습니다. 민준의 목구멍이 조여왔다. 편지요? 네, 제가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원하시면 번역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민준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편지와 사진 언급은 너무나 사적이고 날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목을 가다듬었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최 실장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회장님, 저는 그 소년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민준은 고맙습니다. 라는 퉁명스러운 말로 전화를 끊고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도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최 실장의 보고서는 그가 이미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준은 그의 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수연은 그에게 무시할 수 없는 책임을 남긴 것이었다. 수년간 민준은 얽힘을 피했고 자신의 삶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 자부심을 가졌다. 가족, 관계, 그것들은 그가 감수하지 않기로 선택한 위험이었다. 하지만 이제 운명은 그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하준이 스스로를 돌보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소년이 이미 견뎌낸 모든 것 이후에는 하준을 만난다는 생각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무슨 말을 할까? 수년간의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 그가 소년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가야 했다. 이틀 후, 민준은 호치민행 비행기에서 내렸다. 도시는 활기찬 에너지와 조용한 피로감이 뒤섞여 있었고, 해가 지기 시작했음에도 거리는 활기로 붐볐다. 민준은 몇 년 전 이곳에 한번 와본 적이 있었지만, 기억은 희미했고, 현재 임무의 무게에 가려져 있었다. 공항에서 운전기사가 그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그를 맞이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차에 올라탔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동안 그의 생각은 빠르게 돌아갔다. 운전기사는 말이 별로 없었고 민준에게는 그것이 좋았다.
그는 잡담할 기분이 아니었다. 그들이 보호시설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망설였다. 건물은 소박했고 벽은 따뜻했지만 깨끗했으며 입구 위의 작은 간판은 그곳이 피난처임을 알리고 있었다.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앞에 노인 일에 대비하며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에는 조용한 활동의 웅성거림이 가득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식사를 나눠주고 주민들이 밤을 보낼 준비를 돕고 있었다. 민준의 존재는 몇몇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그에게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친절했지만 조심스러웠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하준 군을 만나러 왔습니다. 민주는 뱃속에서 불안감이 소용돌이쳤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자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하준이요? 물론이죠. 뒤쪽에 있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민주는 그녀를 따라 보호시설을 통과했다. 2층 침대줄과 기증받은 장난감을 조용히 가지고 노는 아이들 그룹을 지나쳤다. 장소는 정돈되어 있었지만 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음이 분명했다. 침대들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공기는 소독제 냄새와 너무 작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 희미하게 무거웠다. 마침내 그들은 작고 희미하게 불이 켜진 방 앞에 멈췄다. 여자는 문을 부드럽게 두드린 후 밀어서 열었다. 하준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손님 오셨어. 민주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하준은 좁은 침대 가장자리에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긴 채 앉아 있었다. 직접 보니 더 작아 보였고 옷은 마른 몸에 헐렁하게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 민준이 사진에서 보았던 그 날카로운 눈이 들어 그를 마주 보았다. 잠시 동안 둘 다 말을 하지 않았다. 그때 하준이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 없었다. 오셨네요. 민주는 목이 마른 것을 느끼며 힘들게 침을 삼켰다. 온다고 했잖아. 하준은 안도의 빛이 얼굴에 스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미소 짓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민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부드러움이 있었다. 직접 봐야 했어.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정말 네. 맞아요. 하준이 그를 막으며 간단하게 말했다. 그의 어조에는 분노가 없었고 단지 조용한 확신만이 있었다. 아빠잖아요. 민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평생 회의실을 지휘하고 전체 산업을 그의 의지에 굴복시켰지만 여기 이 소년 앞에서는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기분이었다. 얘기 좀 하자. 그는 마침내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고 신중한 움직임으로 그를 따라왔다. 그들이 서로 마주 앉았을 때 민주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실을 찾아왔고 이제 그것을 찾았으니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무거웠지만 안전이 불편하지는 않았다. 민주는 작은 테이블 너머로 하준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은 느슨하게 앞에 포개져 있었다. 소년의 얼굴은 창백했고 뺨은 움푹 패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에는 조용한 결단력 같은 것이 있어서 그를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게 만들었다. 민주는 긴 비행 동안 이 순간을 대비했었다. 질문, 설명, 심지어 사과까지 연습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았다. 너무 빨리 자라야 했고 너무 적은 것을 제공한 세상에서 스스로를 돌봐야 했던 소년에게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생기셨네요. 민주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다. 내가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준은 마른 어깨를 살짝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더 크거나 아니면 더 무섭거나요.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는 자신의 귀에도 낯설었다. 글쎄,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무섭지 않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군. 하준은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그의 눈까지 닿지 않았다. 그는 소매에 풀린 실을 만지작거리며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래도 정말 그 사람이 맞죠? 강민준 회장님. 엄마 이야기 속의 그 사람이요. 민주는 질문의 무게에 짓눌린 채 망설였다. 맞아,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내 엄마가 너에게 말했던 그 남자인지는 모르겠어. 하주는 대답을 처리하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아빠가 항상 바쁘고 일 많이 하고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하셨어요. 민주는 그 말이 갈비뼈를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수연은 항상 정직했고 하준의 목소리로 그녀의 생각을 듣는 것은 예상보다 더 힘들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하준이 고개를 들어 민준의 얼굴을 살폈다. 신경 쓰세요? 민준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대답은 복잡하게 느껴졌다. 그는 이 소년을 거의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버린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다. 내가 여기 있잖아. 안 그래?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부드러워졌다. 그날 저녁 늦게 민주는 보호시설 원장과 함께 앉았다. 김수연 씨 사망 이후 하준을 돌봐온 친절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DNA 검사를 준비하는 절차를 설명했고 민주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채 고개를 끄덕였다. 소년의 이야기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다. 모든 세부사항, 모든 닮은 점이 그가 받아들이기 꺼렸던 진실을 강화했지만 그는 확인이 필요했다. 하준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결과는 보통 며칠 걸려요. 원장이 서류를 책상 건너편으로 밀며 말했다. 그동안 하준이와 시간을 보내셔도 좋아요. 최근에 아이 삶에 꾸준한 존재가 별로 없었거든요. 아버님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는 서류를 흘끗 보고 원장을 보았다. 제가 아버지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원장의 시선은 흔들림 없었다. 확신이 없었다면 아이가 연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준이는 똑똑하고 회복력이 강한 아이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겪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 말은 민준이 하준이 기다리고 있는 작은 방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에게 남아 있었다. 소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낡은 만화책을 넘기고 있었다. 민준이 들어서자 그는 경계하지만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검사 준비하고 있어. 민준이 창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며칠 걸릴 거야. 하준은 만화책 가장자리를 여전히 손가락으로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민준은 잠시 그를 살폈다. 그들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메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뭘 읽고 있니? 하준은 표지가 낡고 바랜 만화책을 들어 올렸다. 오래된 거예요. 여기 상자에 있어요. 저는 슈퍼히어로 나오는 거 좋아해요. 그래? 민준이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누가 제일 좋은데? 하준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스파이더맨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힘들 때도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잖아요. 민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좋은 선택이네. 그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 하준은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흘끗 보았다. 아빠는요? 슈퍼히어로 좋아하세요? 민준은 질문에 당황하며 뒤로 기댔다. 모르겠어. 그런 건 별로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 하준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 건 생각 안 하세요? 보통은 안 해. 민준이 인정했다. 바빴거든.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다시 만화책으로 떨어뜨렸다. 네, 엄마가 바쁘시다고 했어요. 민준은 그 말의 따끔함을 다시 느꼈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않았다. 그랬지,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를 위해 너무 바쁘면 안 됐어. 너를 위해서도. 하준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만화책을 쥔 손에 힘이 약간 들어갔다. 저에 대해 모르셨잖아요. 그래,
민준이 말했다. 몰랐어. 하지만 알았다면 그랬을 거야. 그는 목구멍에서 말이 걸리며 멈췄다. 그는 무엇을 했을까? 그가 계획하지 않은 아들을 위해 나서서 삶을 바꾸고 곁에 있었을 거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은 거의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컸다. 하주는 마침내 조심스럽지만 열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음 며칠은 흐릿하게 지나갔다. 민주는 하준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보냈고 매 순간은 연결하려는 작고 어색한 시도로 가득 찼다. 그들은 공용 공간에서 카드 게임을 몇 번 했고 민주는 하준이 놀랍도록 예리하며 그의 빠른 생각이 종종 민준을 당황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식사를 함께 했고 하준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깨작거리는 동안 민주는 그가 여전히 얼마나 말랐는지 알아채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쉽지 않았다. 하준은 예에 바르지만 경계했고 그의 신뢰는 분명 얻기 어려웠다. 민주는 차례로 아버지 역할이라는 낯선 영역을 탐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평생 회의실과 협상을 마스터했지만 10살짜리 소년 맞은편에 앉아 그를 미소 짓게 할 방법을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은 그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도전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벤치에 앉아 있을 때 하준이 침묵을 깼다. 검사 결과가 내라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주는 질문에 놀라 그를 흘끗 보았다. 모르겠어.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할까? 하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중요하지 않아요? 민주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설령 아니오라고 나와도 넌 나에게 전화했잖아. 그건 의미가 있어. 하준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손을 내려다보았다. 저는 그냥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손을 뻗어 하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넌 혼자가 아니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은. 그들이 만난 이후 처음으로 하준은 희망과 비슷한 무언가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것은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날들은 천천히 흘러갔고 매일 민준과 하준을 필연적인 진실에 조금씩 더 가깝게 이끌었다. DNA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형식과 불신의 겹을 조심스럽게 벗겨냈다. 민준은 여전히 이 소년의 삶에서 방문객처럼 느껴졌고 10년의 부재를 따라잡으려는 남자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하준을 정의하는 회복력과 조용한 힘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특히 조용한 저녁 식사 후 하준이 그들 사이의 정적을 깨며 말했다. 엄마에 대해 알고 싶으세요? 그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깜짝 놀라 잠시 멈췄다. 내 엄마에 대해서? 하준은 소매 끝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혹시 알고 싶으실까 봐요. 엄마가 가끔 아빠 얘기를 하셨거든요. 민주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러고 싶구나. 그는 하준이 무슨 말을 할지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들 둘 모두를 위해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며 말했다. 하준은 의자의 등을 기대고 앉았다. 그의 시선은 말을 시작하면서 멀어졌다. 엄마는 최고였어요. 저희가 가진 게 별로 없을 때도 항상 재미있게 만들어주셨어요. 예를 들어, 한 번은 전기가 끊겼는데 엄마는 캠핑 같은 모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촛불을 켜고 제가 잠들 때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민주는 들으면서 목구멍이 조여왔다. 그는 수연, 그녀의 조용한 결단력과 전염성 있는 유머, 아들을 위해 고난을 견딜 만한 것으로 바꾸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엄마는 항상 일하셨어요. 하준이 계속했다. 때로는 한 번에 두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항상 저를 위한 시간을 내주셨어요. 우리는 함께 오래된 영화를 보곤 했고, 엄마는 스토브 위 작은 냄비에 팝콘을 만들어주셨어요. 전자레인지 것보다 더 맛있다고 하셨어요. 하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엄마는 아빠에 대해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왜 곁에 안 계시냐고 물었을 때도 그냥 바쁘시고 저에 대해 모르신다고만 하셨어요. 민주는 하준의 말의 무게에 짓눌린 채 시선을 돌렸다.
그는 수연을 위해, 하준을 위해 그곳에 없었고, 죄책감은 무겁고 숨막히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의 그 부분을 뒤로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완전히 파악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그들 둘 모두를 실망시킨 것처럼 느껴졌다. 엄마가 나에게 연락하려고 한 적 있니? 그가 이도보다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엄마는 아빠에게는 아빠만의 삶이 있고 그걸 망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민주는 후회의 통증이 그를 가르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수연의 자존심과 독립심은 그가 그녀에 대해 가장 존경했던 것 중 두 가지였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그가 너무 늦기 전에 진실을 아는 것을 막았던 장벽처럼 느껴졌다. 그는 하준에게로 돌아섰다. 자신 안의 감정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소년의 눈을 마주 보도록 강요했다. 그녀는 놀라운 여자였어. 그가 말했다. 내가 그녀 곁에 없어서 미안해. 너를 위해서도. 하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엄마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항상 제가 고집센 건 아빠 닮았다고 하셨지만요. 민주는 슬픔이 배어 있었지만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엄마가 옳았을지도 몰라. 연구소에서의 전화는 다음날 아침에 왔다. 민주는 보호시설의 작은 공용 공간 창가에 앉아 아래 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전화기가 울렸다. 그는 심장이 가슴에서 두근거리며 재빨리 받았다. 강민준 회장님이십니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말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는 전화기를 더 꽉 쥐었다. 그래서요? 이하준 군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확률이 99.9%입니다. 그 말은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동시에 명확해지면서도 압도적이었다. 그는 감사합니다 라는 퉁명스러운 말로 전화를 끊고 전화기를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잠시 동안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그것을 응시했다. 상황의 현실이 가라앉고 있었다. 하준은 그의 아들이었다. 더 이상 의심이나 부인의 여지가 없었다. 옆방에 앉아있는 마르고 경계하며 나이 이상으로 용감한 소녀는 중요한 모든 면에서 그의 책임이었다. 민주는 앞으로 몸을 숙여 머리를 두 손에 묻었다. 확인은 명확성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실패감을 가져왔다. 그는 10년 동안 부재했고 그 없이 고군분투하고 고통받았던 아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어떻게 그가 그것을 만회할 수 있을까? 하지만 두려움과 죄책감과 함께 다른 무언가, 더 조용하지만 덜 강력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결단력. 그는 평생 도전을 정복하고 제국을 건설하고 전 세계 회의실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다. 이제 그는 그 이상인 무언가로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아버지로. 그는 일어섰다. 하준의 방으로 향하는 각 걸음마다 그의 결의가 굳어졌다. 소녀는 침대에 앉아 작은 퍼즐을 앞에 펼쳐놓고 있었다. 민준이 들어서자 그는 호기심 어리지만 경계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민준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결과를 받았어.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준은 퍼즐 조각 위에 손을 멈춘 채 약간 몸을 바로 세웠다. 그래서요? 민주는 그 뒤에 놓인 무게에도 불구하고 쉽게 나오는 말로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넌 내 아들이야. 하준의 얼굴은 잠시 동안 읽을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무언가의 빛, 안도감, 혹은 희망 같은 것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민주는 팔꿈치를 무릎에 얹고 앞으로 몸을 숙였다. 이제 내가 바로잡을 거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무엇이 필요하든. 하준은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들의 만남 이후 처음으로 민주는 명확함을 느꼈다. 앞길은 쉽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그는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CEO로서가 아니라, 사업가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민준의 차가 아버지가 사는 우뚝 솟은 유리 마천루 앞에 멈추자
도시는 하준에게 낯선 화려함으로 반짝였다. 하준은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셔츠에 해진 옷단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그의 커다란 눈은 정장을 입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채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를 훑었다. 차들은 매끄럽고 반짝였는데 그가 익숙했던 붐비는 버스나 스쿠터와는 거리가 멀었다. 민주는 하준을 힐끗 보았다. 소년이 창문에 몸을 바싹 붙이고 경외감을 경직된 표정으로 간신히 가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들의 세계가 얼마나 달랐는지 깨달으면서 죄책감의 통증을 느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어야 했지만 이미 그들 사이의 간격을 볼 수 있었다.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민준이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로비로 들어서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하준을 안심시키려는 것인지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공간의 웅장함을 받아들이며 주위를 빠르게 훑었다. 상들리에 광택 나는 표면, 바닥에 부딪히는 구두굽의 날카로운 소리. 그는 문이 닫히는 휙 소리에 가슴이 조여오며 조용히 민준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들이 민준의 펜트하우스에 들어섰을 때 하준은 얼어붙었다. 장소는 거대했다. 통유리창은 도시의 파노라마 전망을 제공했다. 가구는 현대적이고 미니멀했으며 마치 아무도 실제로 살지 않는 것처럼 완벽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의 민준처럼 차갑고 비인간적이었다. 하준은 망설이며 창가로 걸어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도시 불빛을 응시했다. 민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이 순간을 전환점으로 상상했지만 대신 건널 수 없는 시면의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배고프니? 민준이 침묵을 깨며 물었다. 하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이것은 생각보다 더 힘들 것이었다. 다음 며칠은 둘 모두에게 적응의 연속이었다. 민준은 하준에게 새 침대, 책상, 책과 게임으로 가득 찬 선반이 완비된 자신만의 방을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소녀는 거의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그는 종종 거실 구석에 머물거나 창가에 앉아 아래 세상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그를 이 새로운 삶에 적응시키려 노력했지만 전환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금방 분명해졌다. 하준은 펜트하우스에서 어울리지 않아 보였고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무언가를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망설이고 불확실했다. 민준이 옷을 사러 쇼핑을 가자고 제안했을 때 하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필요한 거 없어요. 민준은 항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자부심을 가졌지만 하준에게는 아무것도 간단하지 않았다. 소녀는 관리해야 할 프로젝트나 성사시켜야 할 거래가 아니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견뎌낸 아이였고 민준은 그를 도울 방법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어색한 침묵 속에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민준은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있잖아. 그가 평소보다 가벼운 어조로 시작했다. 나는 이런 거 잘 못해. 부모 노릇 말이야. 하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전에 해본 적 없잖아요. 그 말은 민준에게 따기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 있네.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 해보고 싶어. 그리고 내가 많이 망칠 거라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준의 입술이 아주 희미한 미소로 꿈틀거렸다. 저보고 아빠 되는 법 가르쳐달라고요? 민준은 킥킥 웃었다. 그 소리는 그들 사이의 긴장을 일부 완화시켰다. 뭐 그런 거지. 하준은 제안을 고려하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상한 아재 개그는 안 돼요. 민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는 둘 모두를 놀라게 했다. 거래하지. 날들이 주간으로 바뀌면서 민준은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직장에서 더 일찍 귀가하기 시작했고 하준과 함께 보낼 시간을 마련했다. 처음에는 소년이 그 변화를 의심하는 듯했다. 하지만 점차 그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심지어 공원에 나가 하준이 예상치 못하게 스케이트보드를 좋아하게 된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민주는 차례로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년간 그의 삶은 끝없는 회의, 고위험 협상, 그리고 성공에 대한 끊임없는 추진력을 중심으로 돌아갔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하준과 함께 보내는 저녁, 소년의 날카로운 재치와 조용한 지혜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하준이 그에게 속도를 늦추고 오랫동안 간과했던 작은 것들을 알아차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에는 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준은 여전히 민준을 완전히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민준은 종종 새로운 책임감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충돌하는 순간들,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준의 본능이 독립을 원하는 하준의 필요와 충돌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어느 날 밤, 놓친 저녁 식사에 대한 논쟁 후 하준이 불쑥 말했다. 아빠는 이해 못해요. 그냥 지금 나타나서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어요. 민준은 얼어붙었다. 소년의 말이 그를 베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내 말이 맞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난 지금 여기 있고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하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물러났다. 그것은 많지 않았지만 진전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소파에 앉아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고 있을 때 하준이 민준에게 몸을 돌려 물었다. 왜 돌아오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됐잖아요. 민준은 소년의 눈에 담긴 취약함에 가슴이 아파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전화했으니까. 그가 간단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들이니까. 하준은 잠시 그를 살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셔서 기뻐.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그에게 퍼져나갔다. 처음으로 그는 그들이 진짜 무언가, 붙잡을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도시 불빛이 창밖에서 반짝이는 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의 유대는 여전히 연약했지만 매일 지나면서 더 강해지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았고 항상 쉽지는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민주는 자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민주는 하준과의 새로운 삶에서 리듬을 찾기 시작했지만 균형은 깨지기 쉬웠다. 그의 사업은 주의를 요구했고 평생의 습관은 깨기 쉽지 않았다. 최선을 다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너무 늦게까지 머물거나 함께하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이메일에 답장하는 밤들이 있었다. 그는 그것이 일시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업무량을 따라잡으면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추운 화요일 아침에 찾아왔다. 민주는 주요 인수 합병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전화가 울렸고 그는 또 다른 이메일일 것이라고 예상하며 흘끗 보았다. 대신 학교 양호 교사의 전화였다. 강민준 회장님, 하준이 학교입니다. 아이가 몸이 안 좋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는 이미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다. 회의, 이메일,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하준은 형광등 아래 작고 창백해 보이는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있었고 그는 민준에게 지친 듯 손을 흔들었다. 아마 아무것도 아닐 거래요. 하준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그냥 스트레스 같은 거요. 민준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소년의 무릎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확실히 할 거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무엇이든 내가 여기 있어. 검사 결과는 깨끗했다. 심장 문제는 없었고 단지 불안 증세였다. 하지만 그 공포는 그들이 병원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민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날 밤
하준이 잠든 동안 민주는 사무실에 앉아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는 수연을 생각했다. 그녀 자신이 고군분투하면서도 하준을 삶의 고난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을. 그는 자신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계속해서 경력과 아버지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저글링하거나 수연이 가질 수 없었던 사치를 선택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이사회에 전화를 걸었다. 그 주 말까지 그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그 움직임은 재계를 충격에 빠뜨렸지만 민준에게는 손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득이었다. 시간, 집중력, 그리고 하준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가 될 기회.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민주는 회사의 끊임없는 요구 없이 허전함을 느꼈다. 하지만 하준은 그의 다이 되어 그가 오랫동안 무시했던 세계로 그를 끌어당겼다. 그들은 도시를 탐험하고 레고 세트를 만들고 부엌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며 날들을 보냈다. 비록 그들의 시도는 종종 웃음과 타버린 가장자리로 끝났지만 어느 날 저녁 그들이 소파에 앉아 있을 때 하준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민준에게 몸을 돌렸다. 엄마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준은 질문에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대답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엄마는 너를 매우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 생각해.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나도 엄마가 자랑스러워하시길 바라. 하준은 시선이 먼 곳을 향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곤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적더라도 항상 되돌려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민주는 소년의 말을 곱씹었다. 아이디어의 불꽃이 그의 마음속에 형성되었다. 우리가 엄마를 기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면 어떨까? 그가 물었다. 너처럼 안전하게 자랄 곳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하준의 눈이 빛났다. 보호시설 같은 거요? 아니면 더 큰 거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더 큰 거. 다음 몇 달 동안 민주는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열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그와 하준은 수연을 기리기 위해 명명된 수연재단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그 사명은 단순하지만 야심찼다. 노숙 아동 및 위기 아동에게 주거, 교육 및 자원을 제공하는 것. 민준의 사업적 통찰력은 기중한 것으로 입증되었고 하준의 통찰력은 재단이 그 목적에 충실하도록 보장했다. 그 과정에는 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민준이 이 새로운 분야에서의 경험 부족의 무게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고 하준이 자신의 고군분투 기억 때문에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변하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공유된 승리와 좌절마다 유대가 더욱 강해지며 각 장애물을 함께 마주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이 수연재단이 자금을 지원한 첫 번째 보호시설 밖에 서 있을 때 민주는 하준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리본을 자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군중이 박수를 쳤지만 민준의 눈은 오직 그의 아들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건물이나 재단이 아니라 그의 옆에 서 있는 회복력 있고 마음씨 착한 소년에 대한 압도적인 자부심을 느꼈다. 그날 저녁 늦게 그들은 보호시설 정원에 함께 앉아 도시 위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하준은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민준의 옆에 기댔다. 엄마가 우리가 하는 일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준이 조용히 물었다. 민준은 팔로 그를 감쌌다. 그의 시선은 지평선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 그가 말했다. 그리고 미소 짓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가 내신 작고 만족스러운 한숨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제대로 된 느낌이었다. 민주는 고위험 비즈니스 세계를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었고 그 과정에서 그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자신의 버전을 발견했다. 그는 단지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파트너였고 팀 동료였으며 그들 둘 모두를 능가할 무언가의 건설자였다. 하준에게는 한때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던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그는 학교에서 잘 지냈고 친구들을 사귀었고 심지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꿈꾸기 시작했다.
민준이 무엇이든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꿈들이었다. 함께 그들은 수연의 기억을 부담이 아니라 영감의 원천으로 이어갔다. 그들은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리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포용하는 삶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한 순간들, 단둘이 있을 때 민주는 종종 그들을 이곳으로 이끈 여정에 감탄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쉽지 않았고 항상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었다. 모든 단 한 걸음이. 민준과 하준이 함께 이 새로운 장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는 연결, 회복력,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변화시키는 힘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것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여 훨씬 더 큰 무언가, 시간, 실수, 상실을 초월하는 유대로 성장한 여정이다. 하준은 단지 아버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억을 기리는 파트너를 찾았다. 그리고 민주는 진정한 성공이 부나 권력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키우는 관계와 우리가 남기는 유산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임감을 지고 나타나고 삶의 예상치 못한 순간들로부터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강력한 알림이다.